야구 팬들이 기다리던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즌만큼이나 이 비시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부상 선수들에게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재활 치료 받고 부상을 극복했다 이런 기사 접하면 또 걱정했던 팬들도 시즌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재활이라 그러면 왠지 운동선수들의 영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사실 부상뿐 아니라 각종 질환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이 또 재활이고 아주 중요한 치료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재활의학의 중요성 그리고 공공재활의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모셨습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 조주영 재활의학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활치료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재활이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 다시 활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재활의학, 재활치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재활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활의학과 발생된 시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의학과는 전쟁과 관련이 많은 학문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그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점점 악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 병원에서는 회복기 훈련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이때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분이 재활의학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러스크 박사입니다. 이 러스크 박사는 의학을 총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단계 의학은 예방, 제2단계 의학은 치료, 그리고 제3단계 의학은 재활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듯이 재활은 그 치료 중심의 의학과 구분되는 기능을 조금 더 생각하는 기능 중심의 의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회복을 돕고 어떻게 보면 질병을 넘어서 좀 삶을 어루만지는 그런 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그 재활의학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재활의학과가 더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등 삶의 질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점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령사회고 2025년도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령 환자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재활의학과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망했을 환자분들도 치료 성적이 좋아짐에 따라 사망하지 않고 후유증을 가진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재활치료분의 대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인들의 부상 후유증 치료가 기초가 됐다고 앞서 말씀 주셨던 이 재활인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 의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재활의학과에서 다루는 분야가 실로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재활의학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이나 파킨슨병 때 적용할 수 있는 뇌신경 재활이 있을 수 있고요. 소아가 선천적인 질환이나 그 뇌성마비 등이 있을 때, 발달 지연이 있을 때 발달 지연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아재활, 그리고 외상성이나 비외상성 척수 손상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척수 손상 재활, 근골격계 질환 이후에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골격계 재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이나 폐질환이 저하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심폐재활, 그리고 근전도 전기진단학으로 근육병이나 신경병 같은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전기진단의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 부상 이후에 스포츠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스포츠 재활, 그리고 절단 환자들이 의수나 의족을 적용하거나 혹은 그 외에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보조기를 통해서 그 기능 회복을 할 수 있게 보조기를 처방하고 적용해주는 보조기 및 절단 재활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뇌신경 나와 있죠, 척수 나와 있죠, 심폐 나와 있죠, 또 근골격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재활의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그럼 어떤 분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루지 않는 분야를 예.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재활의학과로 다루고 또 삶의 회복을 돕고 있지만 또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일단 우리 병원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들은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척수손상재활, 근골격계 재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환자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뇌졸중에 의해서 반신마비 등의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뇌신경재활입니다. 네. 뇌졸중은 사실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다 보니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도 또 설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뇌졸중 재활 치료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주실까요? 예, 먼저 뇌졸중 재활을 보기에 앞서서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쇄 또는 파열과 같은 뇌혈관의 장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국소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뇌졸중 자체는 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성적이 발달함에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뇌혈관 질환은 계속 감소하여서 암과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서 네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이 뇌졸중의 사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뇌졸중의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받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뇌졸중의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뇌경색이 약 4분의 3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뇌경색의 수치는 포션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뇌졸중에 의한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뇌에서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부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의한 증상을 제가 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증상이 발생하고 어떻게 회복하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1991년 란셋이라는 논문에 게재된 표입니다. 저희가 정상 생활을 하고 마실도 다니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이 신체 기능이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시간 이내에 그 응급적으로 처치하는 것은 응급의학과나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혈전 내 용해술이라든가 혈관 내 중재술을 통해서 처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 이후에 적절한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는 많은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그 후유증을 해결하는 숙제, 그 숙제가 저희 재활의학과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초기에 가장 가파르게 기능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이후부터는 그 회복이 잘 되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6개월 이후에 이 점선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그 1995년도에 약 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펜하겐 코호트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 100%를 그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100%라고 보았을 때 그 보시게 되면은 약 3개월 이내에 그 100%에서 95% 이상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재활을 잘했을 때 결과물인 거죠? 이것은 재활을 하지 않았을 때? 네, 하지 않았을 때 회복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회복은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 왜 재활 치료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네, 제가 그게 좀 내용을 궁금하네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가 발생하고 나면 신체 기능 수준이 100%에서 30%, 4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재활 치료가 없이 부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회복이 있겠지만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100점이 30점으로 갔다가 50점에서 60점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재활 치료가 개입이 됐을 때는 그 회복할 수 있는 천장이 70점, 80점으로 더 높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 치료를 시행을 해서 유지기에 들어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받아도 기능이 더 좋아지지 않는데 하면서 굳이 재활 치료를 더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감퇴기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 이제 진행된다기보다는 노화에 의한 그 기능의 감소인데요. 이때도 적절한 재활치료가 개입이 되어야지 그 적절한 기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됐을 때는 그런 운동 기능이라든지 일상 회복이 이제 유지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왜 뇌신경이 손상되거나 뇌세포가 죽으면 이게 재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한번 죽은 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재활의학에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재생도? 죽은 뇌신경은 다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1990년도에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원숭이 손을 사용하는 부분을 일부러 경색을 시킨 이후에 재활치료를 진행하였더니 경색이 사용한 부분의 운동 표상은 다시 증가되진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건강한 뇌들의 운동 표상이 증가돼서 손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손상된 뇌신경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건강한 뇌신경들이 기능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경학적 가소성이 저희 재활의학과가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죽은 세포가 재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활을 통해서 재생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뇌졸중 그러면은 골든 타임이라고들 얘기 많이 네. 합니다. 빨리 이렇게 병원 치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활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재활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그 재활치료는 초기 뇌졸중이 발생하고 초기 5일에서 7일 이내에 시행하라. 요렇게 좀 브로드하게 기준이 잡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논문에서는 뇌졸중 이후에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내과적인 안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내과적으로 뭐 혈압이 많이 높거나 호흡수가 많이 가파르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가 등처럼 환자의 그 신체 활력 징후가 변화하는 것을 내과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에 뇌졸중 재활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 지침을 살펴보게 되면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는 뇌졸중 후 72시간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졸중 환자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능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재활치료는 뇌졸중 후 첫 6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많은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얻어진 그 기술은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하는 것이 그 뇌졸중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재활치료를 받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내가 결국에는 걸을 수 있을까요? 내가 결국에는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은 자기 예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후 인자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후 인자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초기 기능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가 예후 인자의 큰 예후 인자가 되겠고요. 나이가 젊을수록 재활 치료의 예후가 좋아집니다. 그 외에도 언어 기능이 좋을수록 학습 능력이 좋을수록 재활 치료가 효과가 있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수록 학력이 좋을수록 동반 질환 유무에 따라서도 재활 치료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재활 치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요. 네. 정말 빠른 대처 그리고 치료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급성기 뇌졸중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재활 치료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이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재활 치료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오면 보통 응급실로 오겠죠. 응급실에 와서 그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여 신경과나 신경외과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 신경과에서는 저희 재활의학과에 협진 의뢰를 내게 되고요. 그때 저희 재활의학과가 48시간 이내에 방문해서 기초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초평가는 신경학적 및 이학적 검사가 포함이 되고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시 욕창이나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를 한 이후에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기 재활 치료를 72시간 이내에 합병증 예방 및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조기 가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학적이나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과 환자가 아닌 재활의학과로 전과를 받아서 재활의학과에 입원을 하여서 뇌졸중 재활 유니트로 가서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급성기 뇌졸중의 의식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은 아주 나쁜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고관절이 외전되어 있거나 발이 첨족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서 관절이 고정되게 될 경우에는 환자분 힘이 돌아오더라도 나중에 관절 구축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심장 높이보다 위로 높이기 위해서 베개를 받쳐주고 손이 굴곡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에 자그마한 수건을 쥐어주고 고관절의 외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관절 바깥쪽에 베개 같은 것을 공고해주고 발끝의 첨족 변형을 위해서 발 밑에도 베개를 이렇게 받쳐주는 식의 올바른 침상 자세를 저희가 먼저 교육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관절 구축이나 경관절 아탈구와 같은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동 관절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접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치료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해서 관절의 구축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이 동영상들은 환자의 경관절과 고관절을 수동 관절 운동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는 보통 치료실에서 시행한다기보다는 치료 선생님이 직접 중환자실에 가서 중환자실 옆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수동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는 동안에도 저렇게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재활의학의 또 영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 저하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환자분들에게 계속 흥미를 유발시켜 주어가지고 환자분의 머리를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치료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불러줘서 숫자를 이제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사과, 귤, 수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인지 재활 치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뇌졸중 이후에는 연화 장애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화 장애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식이를 하고 난 이후에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그 불협화음에 의해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코로 다시 역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화 치료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환자의 연화 장애를 판단하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입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부분이 그 물에 조영제를 타서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 있게 한 부분인데요. 이 조영제를 탄 물을 복용하여서 환자분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지를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조영제를 탄 물을 환자에게 복용을 하게 해서 환자가 먹는 음식을 구강기, 인두기를 저희가 엑스레이로 찍는 동영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시게 됐을 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아까 식도로 들어갔어야 되는 물체가 지금 이렇게 기도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례가 들리거나 연화 곤란이라고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사례가 들려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또 사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무증상 흡인이라고 해서 사례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흡인이 돼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그 심각한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이런 그 연화 점도 증진제라고 있습니다. 물에 섞게 되면은 물이 요플레 정도의 점성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이런 식을 통해서 물을 제한해서 식이를 하는 식의 시기를 저희가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뇌졸중으로 인해서 저작을 잘 못하시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이렇게 갈아서 저희가 제공해 주는 등의 그 식단 조절도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의 원인에는 보통 인두 근육이 많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반사가 늦게 일어나거나 하는 등이 있는데요. 턱을 밑으로 내려서 인두 근육을 강화하는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거나
그 인두 근육에 전기를 붙여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두 근육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삼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받친 상태로? 요거는 삼키는 건 아니고요. 예. 계속 턱으로 요 디바이스 그 기구를 계속 밑으로 내려서 이 인두 쪽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강화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외에도 반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마비가 있는 쪽으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비가 있는 쪽을 사용하지 않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음식물을 삼킨다든가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음식물을 삼킨다든가 하는 보상 동작도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우성 방구에 오게 될 경우에는 언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있을 수 있고요. 듣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실어증이 있을 수도 있고 단어를 따라하지 못하는 실어증,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실어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언어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보통 언어 치료는 이제 우리가 우성 방구는 언어를 담당하지만 비우성 방구는 운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게 한다는 등의 멜로디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어 치료를 할 경우에는 지속해서 단어 이렇게 한 단어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문을 준비해서 구문을 읽게 하는 오랄 리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굴의 반마비로 인해서 그 구음 장애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음 훈련이 있고 저희 쪽에서 약물 치료나 경두개 자기 자극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무엇이 궁금하시죠? 제가 처음 뵐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맞나요? 아, 예, 제가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네. 구해줘 홈즈 아, 맞습니다. 맞죠? 네네. 네. 아, 복팀의 종합병원 주택입니다. 어떻게 좀 의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요? 혼자서? 예, 혼자 살다 보니까 맨날 그 직장 가까운 원룸, 학교 가까운 원룸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조금 집다운 집을 좀 구하고 싶더라고요. 공감 가시죠?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알죠. 제가 오늘 더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양병원이 아닐까. 요양재활병원도 있고요. 네네. 근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재활병원은 급성기나 회복기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강도 높은 재활 치료를 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을 하시는 거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환자분이 집으로 가실 상태가 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입원해 계시면서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해주고 치료해주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설립 목적과 뭐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에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되는 거군요. 이게. 아, 네, 맞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가장 많이 재활 치료되고 있는 분야가 뇌신경 재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졸중 재활이잖아요. 뇌졸중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재발하는 건 맞죠? 일단 뇌졸중 재활치료에서 좁은 의미의 재활치료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보행치료 같이 환자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뇌졸중 재발과는 사실 큰 관련이 없습니다. 뇌졸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의 조절이나 경동맥 협착 같은 거를 필요하다면 수술 또는 시술로 제거해 주는 것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넓은 의미로 재활치료를 보게 된다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그 건강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뇌졸중 재활치료를 할 경우에도 그 환자분의 그 위험 요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에는 좀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척추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디스크. 네네. 이분이요, 약물 치료도 해보고 수술 치료도 해봤대요. 근데도 호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재활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재활 치료라는 게 이게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인가요, 이게? 그렇게 약물 치료나 그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마지막 치료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서 척추 관절의 악화나 그 근위축과 같은 기능 장애를 회복함을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조금 도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마지막 치료보다는 재활치료의 초기로서의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초기에 재활치료를 통해서 바른 자세에 대한 교육이나 척추 근육, 그 체관 근육 강화를 통해서도요, 충분히 나왔던 디스크가 다시 들어간다든가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이
감소된다든가 하는 등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기 전에 초기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실금한다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이 필요하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어쩌면 우선 제일 먼저 한번 받아볼 치료의 분야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조금 침습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재활치료를 통해서 혹시 호전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많이 해요. 재활치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요, 네. 치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4.5시간 이내가 골든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와야 혈전 내 용해수를 한다거나 혈관 내 중재수를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굳이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을 따지자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그 재활치료의 효과가 가장 좋으니까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나오는 그 뇌졸중 진료 지침에는 재활치료 자체의 시작에 대한 그 정의는 뇌졸중이 발생하고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뇌졸중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럼 재활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도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환자분들의 근력 마비가 가장 많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재활치료를 받아서 근력이 회복할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네네. 재활치료를 통해서 후에 어떤 반응이. 근데 젊을수록 조금 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네. 그렇군요. 네, 재활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오해와 진실까지 질문 있습니다 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재활치료의 과정 설명해 주시면서 또 어떤 치료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치료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재활외과 치료의 최신 기법에는 로봇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 있을 수 있고 운전재활, 무중력 보행치료, 숙치료 등이 있는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두개 자기 자극술입니다. 이는 저 위에 있는 이런 기계로 네. 유발 전이를 발생을 시켜서 뇌의 신경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어증이나 편측마비,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에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치료가 진행 중인 장면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뭐 나와야 반응이 되는데. 없으시네요? 예, 통증 같은 건 전혀 없고. 네, 통증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는 누구든 원하면 또 받을 수 있는 분야인가요? 아니면 좀 예민한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든 원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적응증 안에 포함이 되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로봇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치료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로보캅이나 아이언맨처럼 네. 관절에 이렇게 로봇이 돼가지고 관절을 움직이는 로봇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체형마다 달라져야 되고 아하. 착타리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로봇 치료는 이렇게 발끝을 계속 굴려주어서 보행을 계속 흉내낼 수 있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런 모니터 같은 것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실제로 계속 흉내낼 수 있습니다. 네. 고식적 치료, 이전에 말씀드렸던 치료들과 이 로봇 치료의 이름이 모닝워크입니다. 모닝워크를 동반하였을 때 자발적 근력과 균형에 있어서 고식적 치료만 시행한 군에 비해서 더욱 월등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 치료, 상지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전도 구동 손 보조 로봇인데요. 환자의 그 손가락 근육에 근전도 센서를 부착하여서 환자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저 로봇을 통해서 계속 움직여주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손으로 잡고 팔꿈치와 어깨를 움직여서 이런 물고기 같은 거를 조절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네. 이때 환자의 손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기계가 많이 도와주고 손에 힘이 적당히 있을 때는 저항을 주지 않고 나중에 근력 운동을 위해서는 저항을 주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강도를 증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도 라파엘 치료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 치료는 이런 모터가 달려서 환자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아주 예민한 센서들이 손 쪽에 있어서 환자가 손을 움직이는 것을 계속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네. 환자분들이 흥미를 유발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중력 보행 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하네스를 착용해서 레일로 하는 치료가 보행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착안한 치료로
보시게 되면은 환자분이 이 안에 공기를 꽉 채워가지고 중력을 감소를 시켜줘서 걷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더욱더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하네스에 비해서 환자분 하지의 그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중 치료입니다. 수중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물의 특성을 사용하여서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신마비나 전신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이 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잘 걸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마비로 인해서 겨우 걷는 분들은 낙상의 위험성 때문에 자신 있는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도 수중에서는 그 낙상의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운동을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만족스러운 치료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소아에서도 그 수중 치료가 가능한데요. 잘 걷지 못하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저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손을 뻗치는 등의 그 계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소아 발달을 도와줄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비 환자의 그 관절을 수동 관절 운동을 물 위에서 해주는 부분인데요. 예. 이 물을 통해서 그 고유 수용 감각에 대한 자극도 해줄 수 있고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치료법 가운데 어찌 보면 관절에 가장 무리가 적게 갈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의 그 몸무게 감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 부담이 가는 환자분들에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운전 재활 치료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지마비 환자분들의 시연을 부탁드리지 못해서 저희 직원 환자분들이 하지마비인 네. 척을 하고 촬영을 하였는데요. 보시게 되면 하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측손에 있는 우측손으로 지금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네. 역할을 손으로 하는 네, 건가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당기면 엑셀을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신마비가 있을 경우에도 뭐 한쪽 손과 한쪽 다리만을 이용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저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차의 그 보조 기구만 단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반신마비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서 합병증 관리 이 또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졸중 이후에는 네. 굉장히 많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적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뇌졸중 후에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직이 올 수도 있고 복합 부위 동통 증후군, 그리고 어깨 통증, 중심성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 등 아주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원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것도 저희 재활의학과 의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재활 치료의 개념과 또 뇌졸중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공재활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될 네. 재활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 복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이 사회 복귀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퇴원하고 나서 다시 재입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지 않고 그 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회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공재활이 도입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치료를 진행을 하고 퇴원 준비를 하고 퇴원 후 재활 후에 사회 복귀를 하는 이쪽 파트가 이제 저희 공공재활에서 담당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재활 의료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공급되지 못하는 재활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재활병원의 사업 목적은 그 취지에 맞춰서 사회복귀, 방문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나라가 나서서 장애인의 그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공공의료에 있어서 이 공공재활의료라는 것이 한 분야를 또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 공공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권역재활병원이라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한 몇 개가 있고 우리 이 경남
경북 지역에는 경북에는 한 어느 정도? 경북 지역에는 있을까요? 저희 예. 경북재활병원만 권역재활병원만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7개의 그 권역재활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외에도 지금 충남 쪽이랑 여수 쪽에 권역재활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총 9개의 권역재활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또 경북권역 재활병원에서 이 공공재활의학을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 권역재활 공공의료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병원에 접근하기 힘든 그 장애인들의 진료와 재활을 맡아주는 방문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망선 질환이나 2차 장애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홈 재활 치료 영상을 배포하고 있고 장애인 건강 검진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외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 행사나 미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어린이날 다가오니까 꼭 바빠지시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조기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서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여가 문화나 자조 모임,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의료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료, 복귀, 또 복지에 이르기까지 공공재활의료가 전반적인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방문재활 건강증진 소아청소년 조기 사회복귀 지원, 이 공공재활 프로그램 4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 방문 재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재활 제공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을 합니다. 그는 의뢰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1차 방문을 하여서 대상자와 상담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저희 그 방문 재활팀에서 그 재활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활 제공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추후에 사후 관리까지 같이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 재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사회 전반적인 그 환자분들의 주변 역경 같은 것을 평가하고, 이게 저희 의사와 그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그 구축이 있는 환자분들의 수동 관절 운동을 교육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약은 잘 드시고 있는지, 혈압 조절은 잘 되는지, 당 조절은 잘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한 방문 간호를 진행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환자분들이 집 외부에서 저런 보도블록이나 계단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서 잘 걸을 수 있게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의 질이 이렇게 0.44점 상승하였고 MBI 기능 평가가 2.5점 향상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활의료의 목적은 사회복귀입니다. 사회복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입원하지 않는 분들인데요. 2017년 건강보건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귀를 하는 뇌졸중 환자분들은 100명 중에 22명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공공재활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사회복귀율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물론 선택 편향이 있고 모수가 작긴 하지만은 80%와 77%로 굉장히 높은 그 사회 복귀율을 확인되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의료진과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지역 사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공공재활 서비스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병원 밖에서도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욕창 고위험군으로 지금 측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재활 운영단은 설립 취지에 맞춰서 사회복귀, 방문재활, 이런 건강증진, 소아청소년 재활 프로그램들을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 복귀에 조기 정착 및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재활 치료 받을 곳이 마땅히 없는데 혹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의료 취약 거주지나 의료 취약 계층 등에 대해서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보건소,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상자를 연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계를 통해서 조기 사회 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어 경상북도 시군의 2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서 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올해 2022년도에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에 추가를 해서 저희가 건강증진교육광자를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병원에서 납병동을 통해 가지고 마비, 발달 장애인 소아 환자들을 치료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병동에 있는 그 소아에 있어서 아동 미술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생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지치는 그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정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원예 치료와 같이 아로마 테라피나 영화 감상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 등으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 납병동 프로그램 지원이나 사회복귀 지원과 직업 훈련에 대해서 현재 많은 어떻게 하면은 그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재활이란 건 처음 들어보는데 앞에 공공이 붙어 있으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재활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활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활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공적으로 재활을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역에서 연계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재활이라고 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활 치료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나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봤듯이 크게 다치신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하신 경우를 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다치신 분들이 받는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더라도 일시적인 외상이나 통증이 있으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장애가 없더라도 외상 후에 그 손상이나 통증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뇌졸중의 재활과는 조금 다른 재활 치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한랭 치료나 열 치료 혹은 전기 치료, 그 외에도 견인 치료나 슬링을 이용한 도수 치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치료가 아직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의 궁금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어떤 분의 아버님이요, 뇌졸중 치료를 받고 난 뒤에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은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도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중에서 혹시 전두엽에 손상이 있게 되면 성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성격 변화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적절한 인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그 뇌 기능 개선에 의해서 환자분의 성격도 병 전 상태로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 네.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10살 된 아이를 둔 부모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ADHD 이 진단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활 치료도 가능한가 이 부모님이 궁금해하는데 재활 치료 가능한가 일단?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감각 처리 능력이 미숙하고 그 충동성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각 통합 치료를 통해서 수행 과제에 대해서 그 점차적으로 계속 주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단계적 훈련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자신의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 같은 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 통합 치료는 그 ADHD 아동에 있어서 감각 처리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재활 치료가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그러면. 네,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재활의학의 중요성과 또 공공재활의 개념까지도 두루두루 저도 오늘 제대로 알고 갑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우리 약손 그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재활치료라고 하면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 부상 이후에 좀 우악스럽게 강도 높게 재활치료를 하고 복귀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활치료는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어떤 시기에 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질,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요즘 더더욱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는 제3의 의학, 재활의학. 오늘 조주영 재활의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분과의 유대관계, 라뽀도 굉장히 좋고 환자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조금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게 그렇게 환자분들과 가까이서 환자분들을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마음에 들어서 재활의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환자분들 조금 더 자주 뵙고 조금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그게 제가 호흡을 맞춰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첫 환자분이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재활의학과 들어가서 받은 환자분인데 계속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조금씩 안 좋아지시는 걸 옆에서 보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보호자분들도 저희한테 너무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신약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그 어떤 방법을 개발해내서 후유증이 없는 그런 재활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